첫 번째 소식입니다. 25년 1월 24일 1인 가구 배달앱 두잇은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받아 총 투자 규모 306억 원으로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잇은 평생 배달비 없는 배달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 9,000원만 맞추면 1인분을 평생 무료로 배달해주고 소비자에게 7,900원에 7개의 1인분 음식을 배달비 없이 매일 큐레이션 해주는 두잇 777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료를 무료로 책정하기 위해서 거리가 가까운 사용자들의 주문을 묶음 배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미니게임, 그리고 밥친구라는 독특한 기능까지 제공하는데요. 밥친구는 주변 사용자들 중 본인이랑 음식 취향이 맞는 분을 팔로우하면 그분이 주문을 할 때 앱 알림을 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두잇의 시리즈 A 투자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이자 카카오, 쿠팡, 그리고 토스의 초기 투자사이기도 한 굿워터캐피탈이 리드했고 국내 벤처캐피탈인 SVVA, 베이스벤처스, 해시드, BDC랩스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금으로 두잇은 커뮤니티 조성과 배달음식 외 다양한 1인 소비 영역으로 서비스 카테고리를 다각화하고 서비스 지역 범위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배민이랑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두잇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평생 배달비 없는 배달앱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 이후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아모지라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VC로부터 최근 5,600만 달러, 약 804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아모지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총 2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3,87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모지는 해운업계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는 기술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 후 생성된 수소를 수소 연소 엔진 또는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해서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지가 해결했던 문제는 기존 설비 대비 크래킹 설비와 발전 설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인데요. 루테늄이라는 촉매 소재를 최적화하고 저온에서 고효율의 암모니아 크래킹 성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아모지는 2020년에 MIT 출신 한국인 박사 4명이 미국에서 세운 한인 스타트업입니다. 대표 우성훈 CEO는 포항공대와 미국 MIT 석 박사를 졸업하고 아모지를 창업했다고 하네요. 사실 기후 문제가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모지는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해서 기존에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던 탈탄소 선박 운송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시리즈 B 투자였고요. 기존 투자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벤처스를 포함하여 신규 투자자로 한국의 SV 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주도하고 삼성중공업, 하나투자증권, 퀀텀 벤처스 코리아, 서울투자 파트너스 등 한국의 대기업과 여러 투자사들이 합류했다고 하네요. 또 글로벌 투자사들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 호주 광산기업 BHP, 그리고 AFW 파트너스, 또 싱가포르계 벤처사인 키보 인베스트도 이번 라운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아모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암모니아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발전 시스템을
상용화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몰루님. 저희 오늘 스타트업계 투자 소식 2가지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또 좋은 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전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연료라는 걸 처음 봐요.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한 건가 보네요. 사실 암모니아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원으로 많이 쓰는 수소로 변환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받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서 합성하는 경우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보통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쓰는 기술들인데 이 기업에서 생각해낸 방식으로 했던 게 투자사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기업이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는 게 잘 된다라는 길을 뚫어주면은 다른 기업들도 조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완전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논문에서 사업화된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투자에 참여한 VC들도 좀 딥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몰루님이 소개해주신 두잇 사례도 재미있게 들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서비스를 사용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혹시 몰루님은 알고 계셨나요? 이게 사실 서비스 지역이 지금은 넓지 않아가지고 관악구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람들 평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네. 원래 배달앱에서 나올 수 있는 후기들이 뭐 배달이 빠르다, 밥이 맛있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두잇은 주변 사람들이 뭘 시키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두잇에서 배달 가능한 업체들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선정을 해서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업체들이 더 지박적으로 있어가지고 오히려 선택에 대한 어려움도 줄여주고 그리고 팥을 모은다는 개념도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큐레이션을 한 건지 리소스의 한계로 인한 선택과 집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한데 왜냐면 저는 관악구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배달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다면은 배달비를 내더라도 그냥 사 먹을 텐데 두잇이라는 어플을 굳이 들어가서 이 리스트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배달비를 안 내기 위해서 그 팟을 또 찾아야 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관악구에 사는 학생들한테 딱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았으니 확장을 할 텐데 확장을 하고 나서는 어떤 걸로 사용자들을 끌어모을지가 좀 기대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네. 지금 당장 수익 모델이 뚜렷하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경기가 좋고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성장성을 무기로 많은 투자를 받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른 걸 증명을 해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단기간 내에 수익화 가능한 모델을 제안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롭고 저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투자를 받았던 때
어필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22년도 2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2월 출시 이후에 3년 동안 거래 고객 규모가 328배 성장했고, 그리고 상위 유저의 구매 빈도가 다른 주요 배달 플랫폼 대비 5배가 됐대요. 네. 그러한 포인트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서비스가 다른 배달 플랫폼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커가고 있고, 그런 모델을 규모를 늘리면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민 같은데 생각해봐도 네. 결국엔 입점한 점주들한테 네. 수수료 받는 게 메인이잖아요. 그쵸. 그거랑 요즘에는 사용자들한테도 돈을 받고 있고. 네. 근데 뭔가 두잇은 일단 사용자한테는 평생 무료라고 했으니까 돈을 안 받을 거고. 맞아요. 당연히 규모가 아직 작으니까 성장세가 가파르더라도 배민만큼 돈을 수금해갈 만한 통로가 지금 기준으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뭔가 어떤 면에서 설득을 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할지.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죠. 맞아요. 설 연휴에 미국 주식이 난리가 났었죠.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5년 1월 20일에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에서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공개 후에 약 일주일 뒤에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7%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 850조 원이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러한 효과가 있었냐면은 R1을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모델은 학습시키는데 오픈 AI가 사용했던 비용보다 10분의 1 정도의 학습 비용으로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델이 지금 오픈 AI가 공개한 O1 모델이랑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오픈 AI가 발표한 O1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한다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비싼 GPU 칩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쵸. 그 다음날 모든 뉴스에 딥시크로 아주 도배가 된 상당한 파급력을 자랑한 소식이었습니다. 몰루님이 또 좀 살펴보셨다면서요? 이 AI 모델을? 맞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발표가 된 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R1 공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학습 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들었던 비용인지, 그리고 10분의 1밖에 안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는 R1 모델을 개발하는데 들였다고 하는 비용 자체가 개발자의 인건비나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나 이런 거를 다 제외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공개할 때 어필했던 것처럼 값싸게 개발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여러 가지 GPU 제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H100이 아닌 H800을 써서 개발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를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입한 거를 써서 H100을 썼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두 의혹 다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이 사건을 어떻게 평하냐면, 오픈소스 모델이 클로즈드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이슈에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 같거든요.
그 딥시크는 네. 그 모델 알고리즘이 공개가 된 거예요? 소스 코드가? 알고리즘이 공개가 됐다기보다는 그 모델의 웨이트가 공개가 돼가지고 모델 자체를 다운받아서 다 쓸 수도 있고 그걸 뭐 저희가 파인 튜닝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학습한 방식은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모델 자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원래 오픈소스 거는 그렇게 공개가 안 되어 있었나요? 거의 대부분 뭐 어떠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했다 이런 거를 러프하게는 주는데 정확하게는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에서 공개하고 있는 O1이나 이런 모델들은 거의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뭐 토큰 수를 썼는지 막 이런 것도 공개가 전혀 안 돼가지고 사실은 LLM 분야에서 좀 더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네, 중국이 선입견으로는 폐쇄적일 것 같은데 확 공개를 해버렸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민간에서 공개를 했고 이 시점부터는 중국이 다른 나라 거를 카피하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리딩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벤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딥시크의 네. 우수성에 대해서는 네.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막 엄청 뛰어나게 좋다 이건 아니긴 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놀라웠던 점은 24년 말에 스탠포드에서 AI 리포트가 나왔는데 클로즈드 모델이 훨씬 뭐 아웃퍼폼 한다 해가지고 오픈 모델보다 클로즈드 모델이 훨씬 더 잘 작동한다. 그래프까지 그려서 예쁘게 리포트를 냈는데 그 말이 한 달도 안 지나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개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클로즈드 모델보다 낫다라고 평가받는 거에서 네. 그 비교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오픈 AI가 제일 유명해서 딥시크에서도 오픈 AI랑 비교를 했거든요. 오픈 AI 모델이랑 우리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왔고 우리는 오픈 AI가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API도 제공을 할 거고 모델 자체도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 약간 AI 모델에도 네. PC 성능 평가하는 벤치마크 돌리듯이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거는 미국의 대학 시험이나 이런 거를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네. 원리가 네. 좀 달라요? GPT의 모델이랑? GPT는 어느 순간부터 모델의 원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예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과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강화학습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 점검하고 막 고찰하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게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혹시 강화학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강화학습은 좀 오래된 기술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태스크가 있을 때 잘하면 상을 주는 거고 못하면 벌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 문제를 풀어봐. 근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리즈닝에 대한 거를 다 보여주면서 너가 답변을 해야 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딥시크 모델이 단순히 그냥 답만 말하면 시킨 대로 말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점을 안 주고 만약에 이유에 대한 것과 답을 같이 말을 하면 그 형식을 지키면 상점을 줬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답이 맞는지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포인트를 줬더니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만들더라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지? 명백히 네. 팩트로 답이 있는 거면은 네. 가능할 텐데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거라던가 주관식으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것도 이번 딥시크 논란에서 말이 많았는데, 학습을 시킬 때 정확한 답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학습시켜야지 제대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오픈 AI 거를 썼다. 아,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우리 거 써가지고 너가 쉽게 개발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도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well structured 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해요.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맞아요.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어쨌든 자연어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거면 중국어 기반으로 했나? 한국어도 잘해주나? 학습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 아니면 중국어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픈 AI 모델보다 중국어를 잘한다 이런 말도 있긴 했어요. 요즘에 네. 유행하는 부업 해가지고 아웃라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링크드인에서 요즘 메시지 뿌리고 다니는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알바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네. 되게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하나의 명령어 프롬프트에 대해서 옳은 답변과 틀린 답변 두 가지를 계속 작성을 하게끔, 근데 특정 조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알바생들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모으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딥시크가 오픈 AI를 써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해도 오픈 AI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걔네도 처음 자기 모델 만들었을 때 5만 대서 다 끌어다 썼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성장 국가들의 사람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들어가다 보면 오픈 AI도 그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네. 다시 개발하고 친해져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다들 잘 만들어가지고 웬만한 모델이 네. 다 개발을 잘하니까 반대로 개발을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모델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 개발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낯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엉망뉴스 1화 초대 엉망뉴스 3가지 따끈따끈한 소식을 다뤄보았고요. 네. 또 다음에 재미있는 스타트업계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